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나이트입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던 일몰 법안 등은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일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12월 28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인데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 증거를 대거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뛰어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점으로부터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기강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하며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올해는 5조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부정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내년 3월까지 전면 감사를 벌인 뒤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에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4시간 가까이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도 사고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소방의 실시간 송출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빨리 최종 목적지인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해 세계 7대 달 탐사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살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 접수된 의원 체포동의안 4건 가운데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노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구든 이렇게 엮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야당 탄압과 부당 수사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개인 부패 의혹을 두고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을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호남을 찾아 숨쉬기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라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 대표 측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 이후 검찰에 직접 출석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율 중이신 거는 맞으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오가 일단 중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반영된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과 직결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해명했지만 노 의원은 법으로 금지된 피의 사실 공표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작심한 듯 노 의원의 피의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가 2020년 2월부터 12월 5차례에 걸쳐서 브로커 박모 씨 측으로부터 동서발전,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뇌물 혐의 사건에서 노 의원의 경우처럼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주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는 현장에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등 노 의원의 음성과 함께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또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냐는 음성이 담긴 전화 녹음 파일 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받은 내용에 관한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와 자필 메모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탁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국정의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습니다. 공여자 측과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온 증거들이 법무부 장관 입을 통해 공개석상에서 울려 퍼지자 노 의원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묻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증거들을 언급해 방어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에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노 의원의 구속영장 사유에 이미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한 장관의 해명에 더해 법무부는 장관이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임무라고 설명했지만 노 의원은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야당 탄압 공작을 벌이는 정치검찰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이라고 밝혔고 법원은 국회 부결 통지 공문을 받는 대로 신문 없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본회의 전 최종 과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우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자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을 넘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달만 지나면 본회의 통과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비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사위를 거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설 버팀목으로 여겼던 여당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국회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법안의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공방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돈은 나라 돈대로 쓰고 정작 쌀 시장 정상화는 어렵게 한다고 반대했고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식량 안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가 여야는 회의 시작 전 안건 의결을 전제로 한 보도자료가 일부 언론에 배포된 걸 놓고도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30일인 수기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하락시켜 농업 발전을 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약 60만 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 원 초반대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 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서 올해는 5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도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날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동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집행 실태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3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4천억 원씩 올라 올해 지원금만 5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원 단체 수도 같은 기간 4,300여 개가 늘어 2만 7천 개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등 문제가 적발된 건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거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교류 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 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 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결합돼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아래 각 부처는 내년 3월까지 지원단체 선정과 회계 처리 등을 점검합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좌냐 우냐 단체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당국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조기 판단하고 너무나 아니란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는 생각이에요. 겁니다. 그렇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준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는 기강 회의를 문제 삼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도 윤 대통령은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윤 대통령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각오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황 종료 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을 향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강 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 우려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같은 공중 전력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지상 대공포로는 일절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날 포착된 항공기입니다. 무인기를 추적하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인데 당시 우리 군은 이런 경공격기와 공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상 대응 전력인 벌컨포와 비호 등이 있었지만 격추 사격을 한 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지방공 레이더나 열상 감시 장비 TOD로만 식별한 겁니다. 결국 민간 피해를 우려한 군은 강화도 해상에서 헬기로 격추 사격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인기의 속력이 시속 100km로 느린 편이었지만 고도 3km 전후에서 비행한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벌컴포의 최대 사거리는 2km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용하고 타격 자산 역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을 추격하기 위해 군 전투기가 출동해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와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미상의 항적은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풍선으로 추정이 되지만 한밤중에 들린 소음에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커다란 소음이 깊은 밤 정적을 깹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불안해하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112 신고 이후 받은 답변을 공유하며 서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소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게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창문을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굉음처럼 소리가 났어요. 한 2시까지는 계속 뉴스 속보를 뜯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조금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또 내려온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크게 났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무인기도 많고 하니까. 한밤중 굉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흔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며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미상의 항적을 풍선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세 때에 이어 풍선까지 반복된 소동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방공 훈련이 실시됩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해서 실전적 무인기 대응 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합동 방공 훈련이 내일 실시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군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 소형 무인기 도발 양상을 고려하여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후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고 군의 대비 태세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했다면서도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훈련은 2017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훈련 전무 그 표현은 합참 차원에서 모든 가용 자산을 통합 운용해서 합참 차원의 어떤 통합된 훈련을 했느냐 아니냐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군은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로 331조 4천억 원을 투입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 계획에는 무인기 탐지와 공격을 위한 무기 체계 마련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군은 국지방공 레이더를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하고 레이저로 무인기를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의 무기 체계를 오는 2026년까지 개발한 뒤 이듬해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방해 전파로 소형 무인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무기 체계도 2020년 중반을 목표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국방 중기 계획에 담긴 방위력 개선비는 107조 4천억 원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확보,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화 완료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에 중점적으로 배분됩니다. YTN 신준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빠른 지난 27일 최종 목적지인 달 임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과학 탐사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달 임무 궤도 진입을 위한 마지막 3차 기동에 나선 다누리. 앞서 17일 1차 진입 기동과 21일 2차 진입 기동에 이어 최종 궤도 진입 작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입 기동은 현재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를 원형 궤도로 바꿔 100km 상공에 안착시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 다누리는 총 5회 진입 기동이 계획됐지만 1차 진입 기동에서 기동 운영 안정성이 확보돼 3차례로 기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 궤도 진입도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누리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나사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이지만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태양 쪽으로 갔다가 지구와 달로 방향을 선회하는 항법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9월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지점에 도달했다가 선회하면서 달까지의 머나먼 여정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달로 순항하던 다누리는 이달 17일 첫 번째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두 번째 고비도 넘긴 겁니다.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달 자원 탐사와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본격적인 과학 임무에 나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 운영 상황과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하여 추가 임무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누리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의 임무 궤도 성공적 안착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주과학 기술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누리호가 앞으로 1년 동안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고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우주 경제 시대를 앞당길 2023년이 기다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로 포괄적 지역 전략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북태평양과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과 중남미를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세계 인구의 65%가 살고 우리 수출의 78%가 집중돼 경제상 안보상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이 지역에 투영한 건데 우리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입니다. 인태 전략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비전 아래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구상이어서 중국을 배제한 다른 나라의 인태 전략과는 맥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 공조를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상호 존중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북한이나 동북아 문제에 국한됐던 과거 정부의 구상에서 벗어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의 기여와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개발 원조 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도 공개했습니다.
Korea aspires to become a global pivotal state, or GPS in short, that contributes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around the world.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전략을 주한 외교단에 설명했으며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인태전략팀을 신설해 이행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제평화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 촉진을 위한 한미 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영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태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전역의 기타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견제와 기대가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하며 한 단락 정도로 짧게 언급한 것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군사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에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4시간 가까이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 직후에 주재한 회의에서 소방의 실시간 송출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사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이 회의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방은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차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 도착 직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30분쯤부터 30일 새벽 2시 13분쯤까지 3시간 40여 분 동안 실시간 영상 송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초기에 판단할 수 있던 밤 10시 30분쯤부터 이튿날 0시 52분까지 이른바 골든타임 영상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무전 녹취록을 보면 119 센터 상황실은 29일 밤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3차례나 현장 영상을 빨리 송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인파가 많았고 다수가 휴대전화를 써서 전파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 긴급 상황 점검회의가 시작된 시각이 10월 30일 0시 42분이니까 이대로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소방 영상은 볼 수 없었고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인 9월 20일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내부 문서에 적힌 방문 목적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재난상황, 영상 송출 등 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 재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담은 실시간 소방 영상이 정작 필요했던 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참사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과 경찰, 또 소방 관계자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영장 신청에 제동이 걸린 데다가 또 윗선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까지 남아있죠. 수사 종결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칼끝은 이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향해 있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현장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구조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2차례 특수본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응 2단계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예.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초반 입건한 주요 피의자 상당수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당장 특수본은 최성범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았습니다. 영장이 계획대로 발부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특수본이 윗선으로 얼마나 수사를 뻗어나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한 겁니다. 윗선 가운데 특수본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뿐입니다.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만 이어가고 있는데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사전에 재난안전 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선 주어진 책무를 다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사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마무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된 책임자의 범위는 더 확장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특수본이 앞으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윗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느냐가 전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 문제로 싸우다가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 이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선 32살 이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10분 만에 신문을 마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집의 주인인 5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이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살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의 카드로 모두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이 이뤄진 시기와 대출의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고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이는 만큼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아무리 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를 가리켜 언론 플레이로 만든 거품이라며 국민 호텔녀라고 적었고 2달 뒤에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며 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지가 남자 연예인과 연애설이 난 것을 보고 국민 여동생이란 별칭에 호텔을 붙여 부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거품이나 국민 호텔녀 등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비연예인과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품, 폭망같이 수지의 홍보나 영화 실적 등을 비판한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호텔녀란 표현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난한 거라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종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물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하급심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국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지금 마무리됐는데 가장 우선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이 논란이 또 됐었고 네. 그리고 아마 노웅래 의원이 친전까지 써서 의원들에게 보내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런 읍소를 좀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검찰 측에서도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고 생각을 한 탓인지 또 압수수색을 또 한번 의원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개인적인 비리나 뇌물 사건이라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어떤 범죄 혐의 사건을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 어떤 그 사법 리스크까지 예상을 해서 아마도 검찰의 어떤 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아마 이번에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과거에 이 재헌헌법 이후로 지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 권력이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한 권력이 입법부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수호장치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까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국 정치가 아직도 좀 문제가 있다 한심하다 생각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탄국회라고 많이 불려왔던 그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일단 찬성은 101표였고요. 반대는 161표, 기권이 9표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제부터 이제 취재했던 얘기들 좀 들어보면 민주당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101표 찬성표를 보면 거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부결에 찬성을 던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좀 내부 분위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맡겼습니다. 네. 자율투표를 맡겼다는 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걸 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흐름 자체는 노웅래 의원께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검찰의 혐의 자체가 이게 체포동의안까지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다 임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조사든지 다 받겠고 증거인멸이라든지 어떤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사전 구속영장을 친 것이 법률적으로도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 탄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야당 인사에 대한 어떤 망신주기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소명운동을 했죠. 여야 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자율투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본회의가 있기 전, 표결이 있기 전에 검찰이 또 한 번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게 의안 시스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안 시스템에 대해서 전산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게 굳이 필요했을까? 이미 말씀한 대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안건 심사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제안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미 그 범죄 혐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좀 과한 어떤 의도성 압수수색.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께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예. 보통 국회법의 이제 93조에 보면 네. 안건 심사라고 해서 이게 이 제안자가 예. 거기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 이제 취지를 설명합니다. 예. 이제 취지까지 설명한 건 좋은데 네. 한동훈 장관께서 예를 들면 사견이 많이 들어간 예. 얘기를 했다. 예. 예를 들어 뭐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녹음이 돼 있다. 네네. 라든지 이렇게 뇌물죄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를 본인은 처음 본다. 이런 사견을 넣으면서 취지를 넘어서 그거는 말하자면은 피의 사실 공포에 준하는 그리고 노웅래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좀 과한 발표들이 이 의원들의 표결에 영향을 미쳐서 부결에 이르게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 내용을 들어보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죠. 함께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해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모두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 생생하게 녹음이 되었다.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나쳤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거기 때문에 법무부를 대표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그 자리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동안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예.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얼마나 적법한 것이고 증거가 확실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렇게 자세히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붙인다는 게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노웅래 의원이 죄가 없어지고 구속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안 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네. 수사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또다시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기는 이제 곧 끝납니다. 네. 1월 달에는 사실상 임시회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 능력, 그다음에 개인 뇌물 수수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한 것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정말 하면 확실한 증거라면?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또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의 이 표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는 노웅래 의원이 면죄부가 생겼다, 아니면 구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영장이 통과가 안 되는구나 라는 식의 부정적 인식만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뭐 야당 탄압, 그다음에 검찰의 지나친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독재 권력에 투쟁한 것도 아니고 네. 양심스러워서 무슨 뭐 죄가 덮어 씌워 있는 것도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개인 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한데 예. 이것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국민들이 볼 때 한국 정치 전체를 어떻게 판단할지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
필요까지는 없었다. 뭐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 문장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의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항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으면서도 진행을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저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출마 선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좀 과한 표현이지 않았을까 정도를 저는 좀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국회법상 이 제한자는 취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취지라는 건 뭡니까? 골자로 왜 체포동의안이 필요한가?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 영장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부결을 시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부결시켰다. 그게 또 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한테 지탄을 보낼까요? 야당 의원한테 보내겠죠. 그런 저는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 저는 아쉬운 게 한동훈 장관께서는 저는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 체포영장에 돼 있고 구속영장에 돼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검찰이 죄를 입증하기 위한 법원에 제출하는 기소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일단 주장이죠. 주장과 어떤 증거 능력으로 가져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시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노웅래 의원은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방어권 차원을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냥 한동훈 장관이 다 읊어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노웅래 의원이 진짜로 아무 방어권도 없이 그런 죄를 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법상 안건심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이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요. 수사 기밀 누설까지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데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도라면 국민을 바라보고 아무래도 했을 텐데 이후에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부결된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부결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 다음에 뉴스 기사의 댓글을 좀 살펴봤어요.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판 전체에 대한 그냥 또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역시 한국 정치는 안 돼. 죄를 졌으면 뭐 당연히 체포해야지. 이게 뭐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검찰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나 법무부에 생각하는 지금 노웅래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그 국회에서의 표결의 결과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야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돼서 정말 G10에 들어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앞서가고 정말 K 스포츠부터 K 한류, 뭐 K 영화, K 드라마 대단한 그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정치만큼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구나. K 정치는 없네요. 그 K 정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 방어권 보장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어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게 당장 구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실질심사장에 나오라는 이야기거든요. 법원에 나가서 방어권이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재판장한테 소명하고 그건 법원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해보니 차고 넘치는 증거에 의해서 보니까 노웅래 의원이 부정하게 돈을 수수해서 비리에 대해서 대가를 줬더라라는 것을 갖고 있으니 법원한테 이거 구속영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실질심사에 나와달라는 이야기의 체포동의안입니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이번에 부결됐다 하더라도 이번 주 회기가 끝나면 1월 달이라도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그 검찰의 탄압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가서 나 방어권을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그럼요. 영장 이거 필요 없다. 나 증거인멸 도주 안 할 거다라고 하시고 좀 불구속 상태로 하시는 게 낫지. 이게 국회 뒤에 숨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또 맞는 말씀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지만 또 통상적으로 이제 이 관행적으로 보면 케이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부분들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 왔어요. 이상한 일이 많죠. 우연의 일치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솔직히 정치인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또 농내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방어권을 하나도 주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한동훈 장관이 조금 취지만 설명했다면 그냥 법무부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체포 동의안합니다라고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열식으로 해서 완전히 본인을 국민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이 더더욱 필요하다. 여기 더 덧붙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김근식 교수님께서 얘기했대로 이 예전에 독재 정권에서의 이 입법권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입장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점에서는 저희는 검찰 독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수사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죠. 불체포 특권을 그러게 입법부에 부여된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원들의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야가 이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가 안 될 거라는 뭐 예상들이 많긴 했었긴 하지만 어쨌든 일몰 법안들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부터는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실 또 우리 한국 정치가 K 정치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책임 공방이나 탓을 누가 하기 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일몰 법안이라는 게 뭡니까? 금년 내에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고 초과 근무 시간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바로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 거죠. 그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절절한 거지 않습니까? 화물 노동자들은 당연히 절절한 것이고 그다음에 300인 이하, 30인 이하 이 작업장에 있는 이 근로자분들께도 얼마나 이게 필요한 절실한 법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야 간에 기싸움 한다고 여야 간에 정쟁의 소재가 되면서 28일 날 오늘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안 된 거예요. 그럼 국회는 그냥 싸우고 소리 지르고 기싸움하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우리 국민들은 피가 타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쟁과 비난과 상호 고성과 이 기싸움으로 나를 지새는 것이 국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원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일몰 법안이 2개, 뭐 3개 양곡관리법은 이번에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논의로 치더라도 일몰 법안 2개 아닙니까? 그럼 안전운임제하고 초과 연장 근무제인데 안전운임제는 여당에서 못 해주겠다는 것이고 초과 근무 연장제 야당에서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간단한 타협도 못하는 게 과연 여야의 지금 정치력일까? 과연 여의도의 그런 타협과 공존과 어떤 협상의 정신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뭐 복잡한 사실은 들어가면 좀 복잡한 게 있죠. 뭐 노란봉투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민심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이 좀 더 책임이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까? 제가 늘 김근식 교수님 말에 많이 동의하는 편인데 오늘은 한 100% 이상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몰법이라는 것은 이게 일몰이 끝나버리면 그 생계의 직격이 되는 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그렇죠. 완전 달라지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일몰법이 또 어떻게 생기냐면 이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3년, 2년 이렇게 유예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논의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더 논의해라.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정치가 좀 타협을 이끌어서 일몰법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동의하고요. 하지만 좀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일몰법 부분에서 초과근무 시간제라든지 근로기준법이나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이 두 부분은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부분을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을 하면서 정부가 올해 이제 국토부에서는 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거 못 해준다. 라고 이제 음장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초과근무제를 저희도 통과시켜주고 싶은데 이걸 조건으로 저희가 내걸었어요. 이거 우리가 통과시킬 테니까 30인 미만 해줄 테니까 안전운임제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시라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음,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놓고 일몰법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한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대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너무 쉽게 지금 이번 국회에서는 파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이 이제 야당의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들이 뭐 편법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 편법은 결국에는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정을.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때 농수산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이제 심의를 하지 않고 통과가 안 되니까 간사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이 또 우리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 다시 위원장이, 예, 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이걸 이제 5분의 3 그러니까 상임위원 전체 제적위원회 5분의 3이 통과시키면 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국민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별로 없거든요. 기사 꼬투머리에 착지게 나오는 얘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제 의견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쌀값의 일정 정도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농민들의 일정한 안정적 수입을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정 정도의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달라는 거고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나친 이 복지의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무차별 복지 살포로 인해서 이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농민들의 그 삶을 돌이켜본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 데서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 정책의 어떤 노선을 놓고 보면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복지를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재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로서 복지를 좀 줄여야 되느냐라는 정체성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지난번 했던 건데 법사위에서 뭉개고 있다가 다시 또 그냥 5분의 3을 하면서 특히나 윤미향 무소속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사실은 편법으로 처음 시도한 겁니다. 예. 저는 이런 행태가 아까도 그 일몰법안 2개를 놓고 서로 간에 그 타협 하나 하지 못한 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야가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연말에 정기국회 또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법안 통과마저도 사실 생산적인 논쟁이나 생산적인 토론이나 생산적인 합의 하나 이끌지 못하는 것이 과연 여의도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걸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이 지났는데 민주당은 아직도 이 대선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아깝게 졌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는 도울 건 도와주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예. 전 똑같이 우리 정부 여당에서도 예. 야당이 어찌됐든 좋든 싫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타협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둘을 서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매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싸우면 그 결과의 모든 손해는 국민들이 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정치는 전쟁이 아니다. 예. 정치는 토론과 타협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금 국회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산안이 역대 가장 늦게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실세들, 소위 소소위에 들어가는 실세들은 지역구 예산을 다 챙겼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된 상태고 일부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대화와 타협 속의가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는 이 지금 양곡관리법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봤을 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또 이제 수기 시간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또 강대강 충돌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2를 이제 다시 논의하라고 보내는 그런 과정이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또 행정부와 충돌, 이게 예상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이 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대선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한다는데 이미 7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늘 저희가 초반부터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를 좀 잘 국민들을 위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나자고도 했고 예. 또 뭘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손을 내밀었다. 예. 많이 내밀었죠. 많이 내밀었습니까? 예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만나자. 네. 그런데 안 만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5번이나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잖아요. 예. 안 만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의 쟁정의 골은 누가 있을까요?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요. 집권여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양곡관리법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넘어가면 네. 많은 질문이 있으니까 제가. 선진화법 부분은 이게 편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법 안에서 한 것이죠.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한 것이죠. 예. 왜 이걸 했냐면 이 법사위가 이 다른
다른 상임위의 위에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 갖고 많이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없애자. 법사위는 법사위 일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선진화법에 넣어서 60일 동안 계속 잡아놓으면 정치적인 어떤 셈법으로 이거를 각 상임위에서 원래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5분의 3에서 직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 너무 합리적인 법이잖아요. 그동안 왜 안 해왔냐. 존중했던 거죠. 그러게 법을 바꿨으니 여야 합의해서 바꿨거든요. 선진화법을. 그러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법사위가 그러니까 옥상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위법한지만 판단해라.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꼼수네 편법이네 하는 것들은 여야 합의해서 만든 법을 갖고 꼼수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다음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되는 농업의 보호, 그다음에 식량 안보, 이 두 가지 축에서는요 양국관리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셈법을 좀 이면을 말씀드리면 이게 민주당 발로 그러니까 양국관리법은 굉장히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고 농민들이 바랍니다.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길게 보면 예산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런데 이걸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냐면 제가 보기로는 이 양국관리법의 헤게모니를 민주당이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색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대해버리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버리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상이 국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셈법을 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이재명 대표가 좀 관심 갖는 법안이고 1호 법안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관심 받기보다는 농해수위원들이 제안을 했고 아마 김승남 의원이 이제 농해수위 간사예요. 그분이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 법이 굉장히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거 추진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윤 대통령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확전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26일 날 이른바 이제 드론 무인기 사태에 이제 우리 안보에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전 정권 탓이든 뭐 군사 분야 합의서 때문에 훈련을 못했던 탓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뭐 안보의 어떤 허술함이든 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군이 안보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저 발언은 오늘 그 참모들한테 한 긴급한 발언입니다만은 군 통수권자로서 심각한 우리 영공이 뚫렸다고 하는 그런 자책 속에서 그 군 통수권자로서 이 안보에 대한 정확한 원칙을 다시 전 재확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평화를 뭐 위협하고 무슨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군 통수권자는요. 적이 우리 영토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적이 도발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전적으로는 적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억제해내는 단호한 억지 능력. 그러나 그 억지가 실패해서 적이 도발했다고 한다면 그 도발이 된 사후에는 대거의 응징 보복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사전적 억제 능력과 사전적 억지와 사후적 응징 의지. 응징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도발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군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징 의지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 군대가 뭐 진보 보수 정권 다 막론하고 계속 이야기하던 삼축 체계에서도 삼축 체계면 마지막은 대량 응징 보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리 막지만 미리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그걸 무릅쓰고 도발한다면 우리는 응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안보의 원칙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대통령이 강조한 거이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뭐 그냥 갑자기 북에 대해서 갑자기 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무인기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영공에 뚫린 또 허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군 관계자를 질책하고 국방장관을 질책하고 군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저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아마 자책하면서 단호한 안보에 대한 원칙들을 재확인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근데 상대가요 상식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야당 측에서는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확전도 불사하겠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무책임하다. 예, 저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만드는 게 국군 통수권자의 일 목표입니다. 네. 평화가 먼저죠. 예. 전쟁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럴 수 예. 있죠. 국민들도 뭐 확전이 뭡니까? 전쟁까지 확산돼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해봐라, 이거 무서운 이런 얘기입니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강하게 북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응징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중해져. 신중해야 된다. 근데 예.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가. 몰라요. 다른 거는 남 탓해도 좋아요. 정책, 뭐 나머지 뭐 옛날에 뭐 건강보험 그래요. 남 탓할 수 있어요. 예. 경제정책. 안보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예. 남 탓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안보에 있어서 여야의 이념이 달라서는 안 돼요. 하나로 가야죠. 평화. 그다음에 무조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방의지. 예. 이건 왜 차이가 없는데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무능이 드러나니까 전 정부를 데려와서 갈라치기를 해버려요. 전 정부가 평화의 무드를 유지했기 때문에 군이 이렇게 됐고 우리가 무인기를 못 막았다. 결국엔 봐봐요. 이 지도자라는 게요. 100%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남 탓이라는 게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면 무능해 보입니다. 예. 지도자라면 2, 3% 본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2, 3%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예.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 2, 3%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는 예. 어떤 것도 발전하지 않는다고요. 특히나 예. 이 안보 문제요. 확전불사 이런 거는요. 예. NSC라도 한번 열어보고 예.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도 열어보고 많은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고 예.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예.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하신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뭐 공통이고 평화를 가는 길이 지금 보는 방향이 다른 것이 지금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늘 현 정권을 비판하는 여야의 목소리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함께.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 전선에서 비행 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돼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GP를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감시 자산이 설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원죄가 어디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좀 지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국방장관으로부터도 12시에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론부 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9월 달에 만들어서 시연까지 했고 확대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정부는 전략화를 통해서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는 점, 또 현 정부 아래서 우리 군의 경기작전을 실패했다는 점은 팩트이고 거기에 다른 저는 핑계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뭐 책임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대응책이 나와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이냐 현 정권 무능이냐라고 싸우기 이전에 지금은 우리 영공에 뚫렸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이 무인기가 실제로 전쟁의 교리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전쟁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무인기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지금부터라도 허점을 더 방배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탐지자산 그리고 타격자산, 탐지는 이번에 제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지는 제대로 했는데 타격자산이 미흡해가지고 사거리도 안 되고 고도가 없어가지고 못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공포가 쏘지를 못했고. 그러면 타격자산과 탐지자산이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것인지. 날로 진화하는 새로운 이 드론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자산 획득에 대한 대비책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응에 대한 종합 시스템이 지금은
육군과 공군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 그 부분도 있네요. 무인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드론 봇이라고 하는 전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군과 공군을 종합적으로 막나한 전체적인 종합적 방어 군대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훈련이 제대로 못 됐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부대, 애야 부대 단위로 훈련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는 MDL 군사분계선을 위아래로 해가지고요. 일정 구역 내에서는 포사격도 못하게 돼 있고 야외 기동훈련도 못하게 있고 해상훈련도 못하게 돼 있고 비행도 금지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여야 간에 그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확전불사라고 아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건 대통령의 직접 워딩이 전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아마 전언으로 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든 군 통수권자, 모든 대통령은요. 전쟁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향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전쟁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모든 여기 정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 통수권자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게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 확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으면 북이 막 군사적 도발을 하고 우리 영토를 침략해 들어오는데도 그럼 확전을 안 하겠습니까? 확전을 불사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는 것이 또 군통수권자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뭐 하시면 짧게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 경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보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게 드론법 부대 2018년 창설된 거를 또 드론 부대라는 이름만 바꿔서 또 창설하겠다는 거를 대안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관찰하고. 뭐 관찰을 해야 뭐가 됩니까?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왜 필요한지를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을 하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이에요.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 남북 관계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맞습니다. 무게감 있게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절대 다른 부분도 감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안보 부분은요. 완전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강원도에 집합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표밭으로 불리는 강원도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각 주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당대표는 누가 돼야 되는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요.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저기 대선 나가보겠다 그래 되기 시작하면 자기 사람을 나중에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님하고 또 저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 당선자 시절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일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뼛속부터 바꾸자. 네, 물론 이 자리가 사실은 뭐 어떤 전당대회랑 상관없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 시기와 방식이 정해진 뒤 처음으로 열린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이제 저희도 녹취를 모아봤는데 쭉 들어보셨습니다. 뭐 견제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본래 연말까지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협별로 당원 연수회를 하게 돼 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연사를 초청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전대룰이 이제 개정되고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박힌 상황에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열린 당원 연수에 이제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다 예상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론되는 당권 주자가 다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본 것 같은데 이제 치열한 물밑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나경원 아마 전 원내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당권 주자들이 예. 오늘 강원도에 열린 행사에 지금 다 자신의 입장과 이제 주장을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저는 이제 시작된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단 임기 초반에 치르는 총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는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예. 대통령과 척을 지거나 예. 대통령과 적대시하거나 이런 분이 당 지도부가 되면 사실은 총선은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는 당 지도부가 된다는 점은 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추종해서만 또 안 되는 겁니다. 예. 민심을 반영하는 게 바로 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정당은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거기 때문에 예. 민심이 어떤 향방으로 흐르기를 원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대통령과 신뢰관계 하에서 예. 지도부가 전달하고 예. 반영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또 지도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총선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신뢰관계 그리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당 지도부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당원들의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서로 간에 자기가 더 우월성이 있다, 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변인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뭐 정확한 건 똑같은 거 드릴 수는 없고 국민의힘에 좀 이렇게 일단 전당대회가 흥행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민주당은 뭐 예. 멀쩡히 당대표가 있으신데 뭐 전당대회. 물론 이제 그 과정들을 볼 때. 예. 근데 이제 뭐 다른 당 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평가할 건 없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은 당원 100%로 이제 룰을 바꿔놓고 결선 투표까지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라는 한 사람을 막기 위한 이런 좀 애처로운 이 당권 전당대회를 보면서요. 저는 뭐 흥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주자들이 내가 윤심에 가장 최측근이고 나의 적임자다. 이 정도 주장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얘기도 짧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정면으로 맞서는 규탄 연설회를 열었죠.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는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없으면은 뭔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 이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입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광주 갔습니다. 사실 이 날이 오늘 출석을 그렇죠. 검찰이 요구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제 정치 탄압, 정적 제거, 뭐 야당 죽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뭐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뭐 국민이나 법원이 나중에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8일 오늘로 이제 검찰에 소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늘은 광주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저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검찰 측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년이면은 어쨌든 성남 FC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 이후로 아마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에 가서 당당하게 조사 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참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수부 출신 검사 60명이 한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수사. 이게 그러면 정당한 수사일까요? 저는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 아니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가서 하소연해야죠. 근데 검찰도 보십시오. 여론전 하잖아요. 언론에 흘리고 조금씩 흘려서 정치 수사를 뭔가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여론전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나쁘게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밝혔듯이 때가 되면 조율을 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 임할 것입니다. 근데 자꾸 국민의힘에서 뭔가 또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냐? 보채듯이 정쟁하듯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 너무 조금 허술합니다. 예. 대장동 수사해서 대선 자금까지 얘기하더니 성남FC 광고비로 소환을 하고 예. 이제 안 되니 백현동을 끌어들이고 이제 어디까지 탈탈 털어서 인디안 기조처럼 할지에 대해서는요. 예. 좀 나중에 검찰이 어떻게 이 역사적인 큰 책임을 질지 염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 법안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새해 시작과 함께 자동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나흘 앞두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21건입니다. 앞서 야당의 반발로 부결됐던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가스공사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인데 일단 전기와 가스요금 폭등 우려 등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과 스토킹 피해자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도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엿새 전 여야가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안 등이 해당하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목리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대통령 심기경호법이나 괘씸노조 응징법쯤으로 여기는 정부 여당의 유치하고 졸렬한 국정운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야는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겠다면서도 올해 본회의가 더는 없을 거라고 말해 일몰 법안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올해도 정치권은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1일에 일몰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시킨 뒤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면서 안전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전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방문한 날 도로에 쇠못을 뿌린 노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50대 화물기사 A씨를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송도 신항대로에 쇠못 수백 개를 뿌려 차량 5대 바퀴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모인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고 압력 행사를 이유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 2020년 5월과 6월 건설사에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하며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이 조직한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들여다보는 공정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상급노조 탈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조를 고소했습니다. 원주시청 노조는 전국 공무원 노조 전 강원지역 본부장과 원주시 지부 새 비대위원장 등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공무원 노조가 일방적으로 승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새 비대위가 지난해 3분기 기존 비대위에서 추진한 직원소통위원회의 진행을 무산시키고 사전 통보 없이 조합 사무실에 찾아와 나가라고 명령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강원도에 집결했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서 당원 연수가 열리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건데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이 결정된 이후 당심을 얻기 위한 행보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각 주자의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들어보시죠. 누가 돼야 되냐?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께 진짜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 저기 대선 나가보겠다. 이제 그래 되기 시작하면 자기 사람을 나중에 넣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일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투철한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늘 관련 수사를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1월 둘째 주에 출석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이 대표의 제안에 응했고 양측은 정확한 시기와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운영하는 중국 비밀경찰서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가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 잠실동에 있는 중식당 대표 A씨는 식당 외부 전광판을 통해 내일 오후 2시 반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해외로 도망친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국내에선 이 중식당이 거점으로 지목되며 우리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식당 측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대중소유통업계가 상생협약을 맺고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를 받으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자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 요구가 빗발치며 논란은 되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가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통 끝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신 중소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 차례 무산됐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생활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시는 20여 분 만에 속전속결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여 만에 다시 열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주민설명회. 지난번 소란 끝에 파행됐던 만큼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주민들만 입장시켰습니다. 단상 앞엔 저지선을 마련하고 설명회장 내 경찰과 공무원 수십 명을 배치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을 상대로 가까스로 시작된 설명회. 예상대로 주민 반발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1시간 전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마치고 온 주민들은 입장이 늦어진다고 항의하고 공무원이 계신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데 지금 한 명을 갖다가 들여다보내는데 5분씩 받았어요. 안에선 호루라기를 불거나 페트병을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양푼을 숟가락으로 때리며 소음을 내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입장 못한 주민들이 공무원과 대치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주민 설명회는 계속됐습니다. 상암동의 소각장을 증설해도 환경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주내용. 전 항목에서 모든 지점이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외치되었으며 추가 질의는 온라인으로 받겠다고 하고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여 분. 우여곡절 끝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주민들의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알리게 된 자리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날치기 설명회라고 반발합니다. 두 번째 설명회를 정말 아주 기습적으로 연말에 어르신들은 신청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민 반대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시는 추가 설명 요청이 들어오면 내년 1월 초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중 환경부와 소각장 건립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중국산 혼합 양념으로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 일부는 학교 급식 재료로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는 결국 이번에 구속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고춧가루 공장. 100% 국산이라고 적힌 고춧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조사관이 원산지를 묻자 국산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거 어쨌든 이거 지금 수입산이죠? 아니에요. 국산이에요? 네. 하지만 검사 결과 원산지는 중국이었고 100% 고춧가루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인 이른바 다대기를 가공해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국내산으로 판 혐의로 일당 8명이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말린 고추의 5분의 1 가격인 혼합 고추 양념을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거로 조사됐습니다. 혼합 고추 양념은 마늘 등 다른 재료들이 섞여 있어서 원산지를 속이지 않아도 고춧가루로 팔면 불법입니다. 고추 혼합 양념인 향신료 조제품을 가져온 다대기, 일명 다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유통시켰다는 것이 새로운 수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유통한 가짜 국내산 고춧가루는 3.5톤. 이 가운데 800kg은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아산 지역 초중고 급식 재료로 납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피의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번이나 처벌받았던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변종 범죄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위반이 의심되는 유통업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한 분양 대행업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만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빌라의 신 A씨 등에게서 수수료 수억 원을 받고
전세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분양 대행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A씨 등에게 입주 희망자 20여 명을 소개하고 한 건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 등 3명은 수도권 신축주택의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의 양육비 1억 2천여만 원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재작년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가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 10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전례 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은 거침없는 달러와 초강세 영향 등으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1인 집권체제 막을 여는 저항의 상징으로 하얀 종이를 들고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충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원한이 있었고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여론 속에 이번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소탈하게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며 70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최악의 가뭄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미중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의 대부인 룰라의 화려한 부활로 남미의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좌우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한 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 날아올랐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아 조금 더 춥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 내일 밤사이 또 한 차례 눈이 날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더욱 메마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건조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6도, 안동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고 이때는 예년보다 추위도 덜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